안녕하십니까, 손갑철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허드슨강의 기적, 그 얘기입니다. Birds. Whoa. We had both of them rolling by.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새 대와 충돌을 해가지고 엔진 두 개가 전부 멈추는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그 노련한 경험과 판단력을 발휘해서 안전하게 강에다 착륙을 시켰습니다. Cactus 1539 hit birds to lost thrust on both engines returning back towards LaGuardia. We're unable. We may end up in the Hudson. Maybe left traffic to runway 31. Unable. We can't do it. Okay, which runway would you like at Teterboro? We're going to be in the Hudson. I'm sorry, say again, Cactus? 210, 2718. 아무튼 물에 빠져서 결국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을 디칭이라고 하는데요. 평생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서 좋아하지 않는 단어지만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조종사, 승무원, 승객을 합해서 155명 전원이 그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알아보면 흥미있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후 3시 반쯤에 US 에어버스 320 기종이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을 이륙을 해서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서 우리나라 스펠링을 읽으면 샤롯데? 그런 도시에 있는 공항으로 한번 갔다가 시애틀 공항까지 가야 되는 그런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약 1분 만에 새 대와 충돌을 한 겁니다. 새 대와 충돌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저한테 미안하지만 새가 죽고 끝날 텐데 엔진도 들어가면 엔진은 밴들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엔진이 당연히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화재도 납니다. 아주 작은 새가 충돌을 한다 그러면 빨려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비행기 자체의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큰 새가 들어가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부서짐이 생기고 그런 부서짐 때문에 결국은 엔진이 고장이 나겠죠. 화재도 나겠죠. 그 새대가 충돌을 한 이후에 현재 엔진의 상태는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아마 항공조사국 NTSB 이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두 개의 엔진이 꺼진 상황에서 다시 원래 있던 공항 또는 가까운 공항으로 돌아갈 수 있었나 없었나, 이걸 판단하는 것이 이제 영화에서의 이제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당신이 만약에 판단을 빨리 해서 다른 공항으로 갔으면 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컴퓨터처럼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약 35초의 시간을 줍니다. 처음에 그걸 주지 않고 새대와 충돌하는 시점부터 다른 공항으로 또는 그 원래 출발했던 공항으로 제일 가까운 공항으로 간다고 판단하면 착륙할 수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걸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전문가들이. 인간이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을 감안한다면 다시 한번 해봐라. 받아들여서 시뮬레이터를 돌립니다. 그 시뮬레이터는 당연히 조정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두 가지 가능한 케이스가 전부 다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뉴욕이라는 도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고 건물이 많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사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엔진이 다 꺼진 비행기가 그렇게 전원이 다 생존하는 케이스는 그 전에는 아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뉴욕이라는 곳을 조금 더 알고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뉴욕에는 큰 공항이 일단 3개가 있습니다. 유명한 공항이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악 공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다 큰 공항이에요. 그 중에 JFK가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운항하는 모든 그 국제선 중에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는 전부 JFK,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그 비행기들은 주로 뉴악 공항이라는 곳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라과디아 공항은 국내선이 많은 공항이에요. 이 허드슨강의 기적에 나오는 그 비행기는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을 합니다. 서울로 따지면 서대문구에 하나 있고 잠실구에 하나 있고 영등포구에 하나 있고 이런 정도의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큰 공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대와 충돌을 한 다음에 가까운 데로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사실은 꽤 있었어요. 출발했던 공항으로 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바퀴 삥 돌아야 되잖아요. 이륙을 해서 새대에 부딪혔다. 즉 비행기에 더 이상 엔진에 힘이 없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공항으로 가면 좀 더 유리하겠죠. 항공사고 조사국에서는 당신이 그 공항으로 갈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의심을 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꽤 일어납니다. 참새같이 작은 비행기들이면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크게 이상이 없고, 혹시 시동이 순간적으로 꺼지면 다시 시동을 걸면 대부분의 경우는 시동이 다시 걸려서
큰 무리 없습니다. 물론 그럴 때 비행기에 순항하는 고도와 새가 날아다니는 고도는 매우 달라요. 새 입장에서는 매우 높겠지만 다 공항 근처에서 주로 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뭐 철새들도 많고 그래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뭐 김해공항 이런 곳에서는 새를 쫓는 일을만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공포탄 비슷한 걸 써가지고. 새가 굉장히 위험한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새는 공항 주변에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사람이 없고요. 풀밭에 있는 벌레들을 먹기 위해서도 많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비행 허가를 받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보통 관제탑이라고 그러죠. 뭐 전문 용어로는 ATC라고 합니다. 관제탑이 비행기를 한번 불러줘야 되겠죠. 당신 비행기 이렇게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캡터스 1549 런웨이 4 클리어 for 테이크업 이륙 허가를 합니다. 근데 앞에 캡터스라고 불렀어요. 이 캡터스는 선인장이잖아요. 대한항공 같으면 코리아네어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아나 당연히 아시아나라고 부릅니다. US 에어웨이 1549 이렇게 부르지 않고 캡터스라고 불렀어요. 요게 또 재밌는 겁니다. 이런 걸 콜사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의 콜사인은 항공사 이름을 그냥 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특히 항공사가 매우 많아요. US 에어웨이의 전신이 퍼시픽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었대요. 웨스트라는 말로 일이 들어가는 항공사 이름이 많았던 거예요. 노스 웨스트, 그냥 사우스 웨스트, 무슨 웨스트, 무슨 웨스트. 관제사가 비행기를 부를 때 혼동이 되는 거죠. 우리는 캡터스를 할래요. 왜냐면 미국 서부는 사막이 많잖아요. 옛날에 황야의 무법자 같은 식의 그 오래된 영화를 보면 선인장이 있는 사막들. 그래서 캡터스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은 US 에어웨이라는 항공사 자체가 아메리칸 항공의 흡수합병이 돼가지고 그 캡터스라는 이름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특이한 콜사인으로는 브리티시 에어웨이, 영국의 대표적인 항공사죠. 이 항공사를 스피드버드라고 불러요. 우리 비행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름 참 잘 지었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냥 브리티시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스피드버드 몇 번 이렇게 하면 참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 영화에서 재밌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대가 충돌하는 것이 이제 이 사고의 가장 큰 사건인 거죠. 당시 그 썰리 기장이죠. 영화 제목이 썰리기도 하고요. 그분은 굉장히 노련한 그리고 에어버스 320 기종의 비행 시간이 많은 부기장이 좀 특이해요. 보통 부기장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20, 30대의 젊은 분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분도 굉장히 경력이 많으신 분이고 기장은 비행기 조종석에 있으면 그중에 왼쪽에 앉고 부기장은 항상 오른쪽에 앉아요. 자기가 담당하는 기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종이 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이상을 하겠지만 기종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 부기장님이 굉장히 경험이 많은 노련한 부기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A320 기종을 처음 조종 그런 비행이었답니다. 보잉 항공기는 이렇게 우리가 조종간이라고 하는 영어로 요크라고 하는 이거를 잡고 조종을 합니다. 근데 에어버스는 스틱이에요. 우리 조이스틱이라고 하는 우리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하는 분들이 초보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스틱을 이용해요. 실제 비행기에서 처음 잡은 거예요. 물론 훈련 많이 받았겠죠. 조종사가 2명이 있으면 한 사람은 조종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계기판을 모니터링해요. 뭐가 문제가 없는지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 관제탑하고 교신을 합니다. 썰리 기장이 교신을 하고 있었고 부기장이 조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거 되게 작게 보이지만 이 앞에 그거 꽤 큰 거예요. 비행기라는 게 꽤 큽니다. 그러니까 유리창뿐만 아니라 그 엔진에도 이제 새가 빨려 들어갔겠죠. 우리 속도계가 떨어지듯이 엔진의 회전수가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혹시 엔진을 다시 시동 걸면 되지 않을까 해서 시동을 다시 걸어봅니다. 이그니션 스타트 하는 거예요. Ignition start. 물론 잘 안 됩니다. 안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엔진 2개는 결국은 다 못 쓰게 된 상황이죠. 비행기의 엔진은 앞으로 가게 하는 이런 힘, 그게 제일 큰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도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엔진이 돌아가서 발전을 합니다. 그 발전한 그 전기로 비행기 안에 있는 각종 그 전자장치들, 여러분들 보시는 그 화면, 조명, 바깥에는 공기가 희박해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안에다 공기를 자꾸만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장치들. 이렇게 하려면 여기 있는 뒤에 뭐 에일러론이니 엘리베이터니 러더니 이런 것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큰 러더를 이렇게 조그마한 스틱을 이렇게 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신호만 주고 유압이 얘를 여기 있는 날개 뒤쪽, 이 꼬리 날개 뒤쪽들을 이렇게 움직여줘서 그래서 이게 비행기가 자세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게 유압 장치가 돌아가줘야 되는 그 힘을 엔진이 없으면 낼 수가 없습니다. 엔진이 하나만 없으면, 즉 나머지 하나가 잘 돌고 있으면 유압의 문제가 별로 없어요. 문제는 2개 다 없으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기지를 딱 발휘해가지고 AP 스타트를 합니다.
요 꼬리에 엔진이 하나 더 있어요. 비행기가 처음 출발할 때 지상에서 APU라는 거를 그 엔진을 돌려서 이 비행기에 필요한 모든 전기나 진짜 자기 본 엔진의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이 APU라는 것이 걸려 있어야 거기서 나오는 아주 강한 압력의 공기를 가지고 이 엔진을 돌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시동을 걸거든요. 이륙하기 전에 이 APU는 끕니다. 이 엔진 두 개가 돌면 APU는 필요가 없어요. 버드 스트라이크로 엔진 두 개가 다 멈춘 상황이 되면 이 APU를 켜줘야만 하는 거예요. 유압 기능을 만들어줘서 조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킨다고 해서 이게 무슨 1, 2초 만에 켜지는 건 아니고요. 몇십 초 걸립니다. 그 시간을 확보를 한 거죠. 부기장한테 QLH 찾아보라고 하고 엔진 두 개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장님은 실제로 조종을 한 거죠. 관제탑 입장에서는 비행기가 충돌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다른 가까운 공항으로 가려고 유도를 해요. 그 공항으로 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그 기장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이 엔진이 내는 추력, 공기를 빠르게 밀어내면 비행기가 빨리 날아갈 거 아닙니까? 날개에서 양력이 발생해서 비행기가 뜹니다. 추력이 없으면 글라이더가 됩니다. 얼마나 가장 멀리 갈 수 있느냐. 이 에어버스라는 비행기하고 보잉의 비행기는 그 디자인 컨셉이 좀 달라요.